네, 다음은 의문의 변동과 의문 변동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크게 음소가 변화하느냐, 운소가 변화하느냐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음소는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추가 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운소 같은 경우에는 긴 모음이 짧게 발음되는 단모음화가 있고요. 짧은 모음이 길게 발음되는 장모음화가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소리의 길이, 소리의 장, 단만 운소로 치기 때문에 운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단모음화, 장모음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단어의 장, 단음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비분절 음안에서 공부했었죠. 뒤에 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느냐, 뭐 피동접사, 사동접사가 오느냐, 아니면 몇째 음절에 오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표기 방법인데 요거는 그냥 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입력형이 출력형으로 바뀐다. when, 언제, 적용 환경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로 바뀐다. when, 언제, C 뒤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CA가 CB로 바뀌면 A가 B로 바뀌었구나. 언제, C 뒤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소의 변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텐데 먼저 그 크게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 있잖아요. 음운 변동이 정말 다양한데 그것들을 크게 네 가지로 묶으면 요 네 가지에 해당됩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는 교체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체되는 거죠. 탈락은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첨가는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고요. 축약은 둘이 줄어서 새로운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축약.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돼 있고 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랑 조금 별개로 동화와 이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슷해지면 동화, 달라지면 이화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다르게 구분하기보다는 동화와 이화는 교체 안에 넣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탈락을 통해서 이화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동화, 이화가 변화한다 라는 그 말 자체에 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한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둬서 교체라는 의문 변동 유형에 하위 항목으로 넣어 놓고 개별 사례들은 그냥 개별 사례대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화와 이화가 교체 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조화하실 때. 자, 어쨌든 동화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 의문이 서로 닮아가는 것, 다른 의문에 닮아가는 거라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한 겁니다. 발음이 너무 소리값이 너무 상이하면 혀나 입술 같은 게 많이 움직여야 돼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곤함을 줄이고자 발음 비슷한 위치, 비슷한 조음 위치, 비슷한 조음 방법으로 다가오는 거죠. 신라라고 하면 발음하기 힘들지만 실라라고 하면 발음하기 편합니다. 그죠? 이화는 그거랑 반대입니다. 아니 발음이 비슷해져야지 왜 갑자기 발음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비슷해서 너무 구분이 안 가니까 발음을 확실히 구별해 주려고 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션이 버선이 된 건데 우리 씻는 버선 있죠? 기읍이라고 하는 입술 소리랑 오라고 하는 원순 모음의 그 소리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술 소리랑 원순 모음을 다르게 해서 입술 소리는 그대로지만 원순 모음을 평순 모음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오가 이제 비원순, 평순으로 바뀌면서 발음이 조금 더 확실해진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화, 비슷한 성질이 있었는데 달라졌다, 멀어졌다 라고 해서 이화라고 합니다. 의문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교체의 하위 항목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동화와 이화는 교체의 하위 항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뭐 개별 사례들이 있긴 한데 그냥 그때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의 하위 항목이 있는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사실 뭐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음이 비슷해지면 자음동화, 모음이 비슷해지면 모음동화입니다. 자음동화의 예로는 실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까 봤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니은 리을 이 리을 리을로 됐죠. 그죠? 아예 같아졌고요. 자음동화, 자음이 바뀌었죠. 모음동화는 손잡이가 뒤에 있는 이, 손잡이의 이가 아를 에로 가지고 왔습니다. 후설 모음이 이 때문에 전설 모음이 됐죠?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모음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단모음표. 그래서 뒤에 오는 이가 아를, 후설 모음을 에로, 전설 모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모음에 의한 모음 변동이죠. 그죠? 모음이 모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음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는 방향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칼, 날, 앞에 있는 게 뒤에 영향을 줬으니까 순행이죠. 그죠?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뒤에 게 앞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신라, 신라. 이렇게. 상호동화는 둘 다 바뀐 겁니다. 독립, 그러면 앞에 받침도 바뀌고 뒷말 첫소리도 바뀌고. 그죠? 기역은 이응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둘 다 바뀌었으니까 상호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냐 부분 동화냐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동화는 완전히 똑같아진 거죠. 신라, 리을 리을로 바뀌었죠. 신라. 부분 동화 비슷한 소리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똑같아진 건 아니고요. 종로가 종노가 둘 다 비음이 된 거죠. 그래서 비음이 됐다. 부분 동화.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았다라고 해서 부분 동화라고 하고요. 거리에 따라서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은 붙어 있는 거예요. 종로 하면 종노. 변화하는 두,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의문들이 붙어 있죠. 근데 원격 동화, 간접 동화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손잡이. 비읍이 껴있죠? 아랑 이 사이에 비읍이 껴있고, 이응은 껴있는 거 아니에요? 초성은 소리값이 없습니다. 아나 이 사이에 비읍이 껴있는데, 비읍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아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죠? 멀리 떨어져서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원격 동화 혹은 간접 동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들은 평파열음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평파열음화라고 제가 굳이 쓴 이유는 이게 좀 더 이 현상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자음표를 가시면 평파열음이라고 하는 게 평음이자 파열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파열음은 브, 느, 그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평음은 뭐예요? 된 소리는 경음이고 거슨 소리는 격음이고 예사소리가 평음이죠. 그래서 예사소리 파열음을 평파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파열음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여러 자음들이 발음될 때 브, 드, 그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각 음절의 받침, 종성에서 그렇게 발음된다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절 말의 장애음, 음절 말의 받침. 장애음 뭐였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장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절 말, 각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장애음이 다 평음인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죠. 부득, 쉽게 얘기하면 부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가지고 오면 앞, 피읍은 비유로 바뀌고요. 바깥, 트는 드로 바뀌고요. 그죠? 옷, 스는 드로 바뀌고요. 그죠? 시옷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박, 쌍격, 끄는 규로 바뀌는 겁니다. 졌다 해서 즈는 드로 바뀝니다. 여기 보니까 각자 그 제 위치, 좋은 위치 안에 평음으로 바뀌는 건데,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건데, 즈랑 흐는 지금 제 옆에, 여기, 흐는 여기 있는데, 즈랑 흐는 위에 평음인 파열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즈랑 흐는 전부 디귿으로 갑니다. 그래서 졌다 같은 경우에는 즈인데 드로 바뀌고요. 히읗 했을 때도 히읗이 드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위치에 따라서 음절 말, 음절 종성에 놓였을 때 평음인 파열음으로 바뀐다. 즈랑 흐는 디귿으로 빨려 들어간다. 즈랑 흐는 디귿으로 바뀐다. 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평파열음, 음절 말, 종성에서 장애음이 왔을 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왔을 때 평파열음으로 바뀐다. 즈와 흐는 디귿으로 바뀐다. 드로 바뀐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먼저 연음이 일어날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려면 음절 말에 와야 되죠. 근데 연음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침소리,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지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지니까 연음이 일어날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음이라는 건 뭔데요? 라고 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일어납니다. 형식 형태소가 뭐예요? 라고 하면 나중에 형태론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조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 시라고 했을 때 주격조사 이가 있으면 연음이 되기 때문에 오, 시 이렇게 발음되죠. 마치 별이라고 했을 때 별이 이렇게 연음이 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음이 일어날 때는 음절 말, 그러니까 종성에 놓인 장애음들이 평파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연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 시, 별이 이런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실질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뜻이 있는 단어란, 실제로 뜻이 있다.
라는 의미인데, 부엌 안이라고 하면 안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죠. 안 내자 있잖아. 그쵸? 뭐 안쪽 할 때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을 때는 부엌한이라고 발음되지 않고 부엌 해서 평파름이 일어나고 뜨가 으로 바뀌었죠? 평파름이 일어나고 나서 넘어갑니다. 부엌한 이렇게 부엌한 당연히 뒤에 도, 디귿으로 시작하는 자음이 왔을 때는 당연히 평파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연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연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에서만 일어난다. 뒤에 실질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음이 됐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음절말, 종성에 있는 소리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 자음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그 좋은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좋은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것, 그것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으는 무가 되고, 그는 느가 되고, 그는 응이 되고, 그죠? 이렇게 그대로 좋은 위치를 유지한 상태로 방법만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애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건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숲만, 옷만, 젖는, 닦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비읍을 보시면 숲에서 흐가 부로 바뀌죠. 음절말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아서 흐가 먼저 부가 되고 부가 그대로 미음 뒤에 오는 뒷말 초성의 무 때문에 부가 무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옷만도 앞말 종성의 스가 먼저 드로 바뀌고 드가 뒷말 초성의 무 때문에 느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젖는도 마찬가지로 즈가 먼저 드로 바뀌죠. 받침. 드로 바뀌고 뒤에 있는 느 때문에 그대로 내려와서 느가 됩니다. 닦는도 끄가 그로 바뀌고 그가 느 앞에서 응으로 바뀝니다. 그대로 좋은 위치 유지한 상태로 쭉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비음 동화라고 합니다. 비음에 동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듯이 전형적인 비음 동화, 우리가 흔히 비음화라고 했을 때 가장 전형적인 사례들은 역행동화입니다. 뒤에 비음이 오고 앞에 있는 장애음, 앞말 종성의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르게 리을의 비음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리를 제가 하나 설명 사례로 갖고 왔는데 스랑 르는 둘 다 비음이 아닙니다. 그쵸? 비음이 아닌 것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비음으로 발음돼요. 발음할 때 보면 몇 리라고 해서 먼저 스가 드로 발음됩니다.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아서 먼저 드, 르로 바뀌는데 역시 드, 르 둘 중에 하나도 비음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르, 뒷말 초성의 르가 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느에 동화되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가 뒷말 느 때문에 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뀔 때 르가 느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리음의 비음화라고 하는데 리을의 비음화에는 딱히 원인이 없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면 이제 울림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봤을 때는 뒷말 초성의 르가 그냥 느로 바뀌는 거죠. 분명히 주변 환경에 비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르가 느로 바뀐다. 그래서 그거를 특정해서 우리가 리을의 비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의 사례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막론, 심리, 침략, 결단력, 의견난, 종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표기형으로 봤을 땐 막론과 십리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여긴 비음이 없잖아. 르, 르 이런 건 비음이 없으니까 아 이거는 리을의 비음화가 맞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침략, 결단력, 의견난, 종로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앞말 종성의 무가 뒷말 초성의 르에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말 종성의 비음이 뒷말 초성을 비음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바꾼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설명도 맞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죠. 전형적인 비음화는 원래 뒷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역행동화입니다. 근데 지금 침략, 결단력, 의견난, 종로화의 같은 경우에는 순행동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봤던 요 전형적인 비음화하고는 방향이 지금 다릅니다. 이거는 역행동화였었고 지금 리을의 비음화에서 비음을 만났다고 하는 건 순행동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배운 전형적인 비음화, 비음동화랑 리을의 비음화는 약간 그 특성이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면 다 비음화입니다. 근데 그것도 세세히 쪼개보면 역행동화로서의 비음화가 있고 순행동화로서의 비음화가 있고 그 다음 르가 느가 되는 이유 없이 비음이 되는 리을의 비음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고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됐으면 비음화다 라고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세세한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이 아닌 것이 리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개념을 좀 보시면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르와 느가 만났을 때 느가 르가 되는 거죠. 비음이 유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음화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르와 느는 같이 올 수 없습니다. 함께 올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어서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제약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음운 현상,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같은 존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순행이냐 역행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르, 느가 함께 올 수 없다라는 규칙을 생각하면서 그 제약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별님이라고 하면 르와 느가 함께 올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을 리을로 바꾼 겁니다. 별님. 물난리도요. 물난 그 부분을 보시면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과 함께 올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을 리을로 바꿨습니다. 물난리 이렇게. 그죠? 예외 현상은 뭐냐면 솔나무에서 리을과 니은이 올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뒤에 있는 니은을 바꾼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리을을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죠, 리을과 니은이. 그래서 솔나무는 소나무가 되고요. 울느는 우는이 됩니다. 역행적 유음화도 동일합니다. 방향만 다른 거예요. 권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권력인데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죠. 니은, 리을이 올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걸로 바꾼 거죠. 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 리을이 올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걸로 바꾼 거죠. 근데 그 반대의 예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청산리에서 니은, 리을이 올 수 없으니까 니은, 니은으로 바꾼 거죠. 같은 걸로 바꾸는데 무엇으로 바꿨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는 모두 다 느와 르, 니은과 리을이 만날 수 없다, 함께 올 수 없다라는 제약 때문에 발생한 다양한 패턴인데 그걸 리을, 리을로 바꾸든 니은, 니은으로 바꾸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버리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 니은, 리을이 만날 수 없다라는 제약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느와 르가 함께 올 수 없다 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르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리를 탈락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순행이냐 역행이냐로 구분하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르와 니은과 리을이 만날 수 없다, 함께 올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구개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이 되는 거겠죠? 근데 구개음이 뭐냐라고 하면 센 입천장 소리를 우리가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경구개거든요. 센 입천장이 한자로 썼을 때 경구개, 딱딱한 구개, 입천장이란 뜻이고 여린 입천장을 우리가 연구개, 부드러운 입천장이라고 해서 연구개라고 부릅니다. 한자죠.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가 경구개, 여린 입천장이 연구개인데
구개음화라고 할 때 여기서의 구개음은 경국의 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쯔 소리가 구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개음, 쯔가 아닌 것들이 쯔로 바뀌는 현상. 어디서?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들을 좀 보시면 이게 왜 동화냐면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바뀌느냐라고 하면 이게 모음사각도라고 하는 건데 이 위치를 보시면 저 딱딱한 입천장 바로 아래에 있죠? 네, 그 I 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 소리인데 그 이가 경국의 음 위치에 있죠? 그래서 경국의 음이 발음나는 위치랑 그 모음 이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동화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소리랑 가깝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로 봅니다. 교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개음화의 사례들이 뭐가 있냐 하면 구디가 구지로 발음되고 해도디가 아니라 해도지로 발음되고 가티가 아니라 가치, 소티가 아니라 소치 이런 식으로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츠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구음이 아닌 게 경구음으로 바뀌는 거죠. 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모음에 의한 자음 변동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반모음 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음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음에 의한 자음 변동이라는 게 다른 음음 변동과 조금 차이점이고 대별되는 차이점이고 구개음화를 시켜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구디라고 하는 건 표준 발음 아니죠? 구지가 표준 발음입니다. 하지만 표기, 맞춤법, 그러니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발음만 할 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구개음화 시켜서 발음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구개음화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트 구개음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트가 츠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트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트 구개음화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만 발생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태론, 형태소 단어 그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는 영역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형태소 안이나 합성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드트가 즈츠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디, 빈티 이런 거는 한 형태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납니다. 밭이랑 콧, 이불 이것들은 합성어인데 합성어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한 형태소 안에서도 발생하지 않고 합성어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로 시작하는 아니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사례를 다시 보시면 구지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가 붙은 거고요. 해도지도 전미사가 붙은 거. 가치도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소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붙은 거죠. 주격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역 구개음화랑 희역 구개음화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방언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데 기름을 지름이라고 한다든가 기미를 짐이라고 한다든가 김치를 짐치라고 한다든가 희역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힘이 심, 우리 밥 힘인데 밥심이라고 얘기하죠. 아유 숭하다 숭에는 흉하다라는 거에 사투리입니다. 형님을 성님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크가 스로 교체되거나 크가 즈즈츠로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로 더하자면 통시적 구개음화도 있습니다. 교재에 공시적 구개음화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여러분 25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시적 구개음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 통시적 구개음화입니다.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네, 통시적 구개음화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개음화 일어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옛날에 천지라고 썼어요. 지금은 천지죠. 하늘 천 땅지. 그죠? 지금은 천지인데 옛날에는 천디였습니다. 한 형태소 안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들은 다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부처, 원래 지금 부처라고 하지만 옛날엔 부처라고 했고 이그저 할 때 저 있죠? 옛날엔 겨라고 했습니다. 근데 드가 반모음 이를 만나서
z로 표기한 거죠. 바뀐 건데 표기에 반영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외음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 뭐 기역 국외음화랑 희읍 국외음화를 자음표랑 좀 비교해 보시면 국외음화가 기역이 z로 온 건 이해되시죠? 히읗은 흐는 z로 국외음화를 하려다가 더 많이 앞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스로 된 겁니다. 보이죠? 흐가 스로 바뀐 거죠. 국외음화를 국외음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뭐 그런 재밌는 현상들이 방언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된소리대기, 즉 경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대기는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가 되는 거겠죠?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파열음 뒤에서입니다. 평파열음은 평음이자 파열음인 거, 즉 그, 브 이 세 가지 소리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건데 입고에서 보면 브 뒤에 그가 끄가 됐죠? 닫다도 그 뒤에 그가 뜨가 됐고 작다도 그 뒤에 그가 뜨가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브 평파열음 뒤에서 된소리가 발음된다. 경음이 된다. 경음이 아닌 것이 경음이 되는 거죠.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용언 어간 말의 비음 뒤에서 발생합니다. 용언 어간이라는 건 용언은 동사랑 형용사를 얘기하거든요. 동사랑 형용사는 뒷말이 바뀌죠.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예쁘다에서는 예쁘까지가 어간인 거죠. 그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합니다.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하면 다, 고, 니 이런 것들을 어미라고 하죠. 근데 그 어쨌든 어간의 마지막 부분, 어간 말, 어간의 종성에 비음이 온다면 느, 무, 이 비음이 온다면 뒤에 있는 자음이 된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밤다, 밤고, 안다, 안고, 점다, 점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체언, 즉 뒤에 있는 명사라고 할게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다 체언이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받침 리을,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앞말의 받침 리을이 있을 경우에는 뒷말 그 명사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것을 하면 할이 것을 수식하죠. 할 것을 이렇게 발음하고요. 만날 사람 같은 경우에도 뒤에 있는 사람을 만날이 수식하죠. 만날 사람 이렇게 만날 사람 할 것을 이렇게. 그래서 뒷말의 체언, 뒷말의 명사를 수식하는 앞말 받침에 리을이 있으면 그 체언, 명사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한자어에서 발생합니다. 앞말에 리을 받침이 있으면, 앞말이 리을로 끝나면 뒷말 초성에 드, 스, 즈,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죠. 르 뒤에 드, 스, 즈가 경음, 된소리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발생, 발전 이렇게. 3음절 이상에서는 예외가 발견됩니다. 몰지각 하면 원래 몰지각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은 몰지각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 즉 경음화에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음 위치동화, 그리고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 세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음 위치동화는 간단해요. 이거는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즉 조음 위치 동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음 위치는 동일한데 조음 방법들, 즉 자음표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변동이거든요. 근데 조음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이동합니다. 조음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조음 위치 동화라고 하는데 수의적 현상, 즉 랜덤,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필수적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수의적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양순음화와 연국의 음화가 있습니다. 양순음화는 양순음이 아닌 것들이 양순음이 되는 거겠죠? 양순음이 뭔데요? 입술 소리를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국의 음화는 연국의 음이 아닌 게 연국의 음이 되는 거겠죠? 연국의 음은 뭔데요?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꽃밭에서 원래 꽃밭까지가 표준 발음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발음하는 건데 꽃밭이 꽃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앞말의 받침 드가 뒷말 뿌 때문에 좋은 위치가 바뀌어서 원래 잇몸 소리였는데 입술 소리로 바뀌는 거죠. 꽃밭에서 꽃밥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문법도 마찬가지죠. 원래 문법에서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뿌 때문에 앞에 니은이 양순음, 즉 입술 소리가 되어서 문법이 됩니다. 그죠? 재밌죠? 가로로 이동하는 거. 그럼 영국의 음화도 한번 볼까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강이 표준 발음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서 느가 여린 입천장 소리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느가 이응이 되는 겁니다. 건강에서 건강 이렇게 되죠. 뭐 때문에요? 뒤에 오는 연국의 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뒷말에 뒷말 초성에 연국의 음이 오니까 그 연국의 음의 영향을 받아서 연국의 음으로 바뀌는 거죠. 뒷말 초성에 여린 입천장 소리가 오니까 잇몸 소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로 바뀐 거죠. 숟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숟가락입니다. 그쵸? 근데 드가 숟가락의 그 끄라고 하는 여린 입천장 소리에 동화되어서 쭉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린 입천장 소리로 숟가락이 됩니다. 원래는 잇몸 소리였는데 여린 입천장 소리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순음이 아닌 것들이 양순음. 그러니까 입술 소리가 아닌 것이 입술 소리가 되고 여린 입천장 소리가 아닌 게 여린 입천장 소리가 되는. 즉 자음표에서 가로로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좀 위치 동화라고 합니다.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원순 모음화와 비원순 모음화가 있습니다. 원순 모음화는 그 원순 모음이 아닌 것이 원순 모음이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시면 원래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옛날에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음의 그 입술 소리의 성질에 약간 동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물이 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 소리가 됐습니다.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인 우로 된 거죠. 그죠? 물이 된 거고. 보셔는 반대로 원래 비읍과 오, 의와 오가 붙어 있어서 원순 모음이었는데 오가 원순 모음이었잖아요. 원순 모음이잖아요. 근데 오가 아예 어로 바뀝니다. 비원순, 평순 모음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보션을 버선이라고 발음하게 됐다. 원순 모음화와 비원순 모음화는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관점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모음 역행 동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음 때문에 역행으로 동화가 일어난다. 우리 역행 동화 배웠죠? 이 모음으로 인해서 역행 동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후설 모음 뭐 있죠? 그 모음표 지금 단모음표 보이시죠? 우, 오 이게 있습니다. 이게 후행하는 이나 반모음 이 때문에 다 전설모음으로 같이 세트로 바뀌는 겁니다. 는 이가 되고 어는 에가 되고 아는 에가 되고 우는 위가 되고 오는 외가 되는 경우 이렇게 5대5. 그래서 왜 우리가 예전에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5대5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 이모음 역행동화를 설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뒤에 있는 이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애기가 되었죠. 기 할 때 이 모음 때문에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아가 애로 바뀐 거죠. 아기가 애기. 보이시죠? 후설 평순 모음에서 그대로 저모음인 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후설이 전설로 바뀌었죠. 그죠? 저모음과 평순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서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 애기. 마찬가지로 어미가 있는데 후설
평순 중모음이었죠. 평순 중모음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후설이 전설로 바뀌었습니다. M이 끓이다도 뒤에 있는 이 때문에 의가 이로 바뀌는 거죠. 평순 고모음이라는 사실은 유지되면서 후설이 전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에, 어는 에, 의는 이, 오는 왜, 우는 위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근데 포준 발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비였다가 지금 냄비가 되고, 신출낙이었다가 신출내기가 되고, 소금장이었다가 소금쟁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금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뭐 방언도 있지만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오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반모음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화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반모음이 아닌 것이 반모음이 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반모음이 세 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반모음화랑 오우 반모음화랑 으 반모음화가 있죠. 그죠? 만약에 의에서 반모음 을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반모음화랑 오우 반모음화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반모음화를 보시면 어간 끝에 이, 어간은 우리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죠. 어간의 끝이 이로 끝날 때 뒤에 있는 아, 어 앞에서 이가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야, 여가 되는 겁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꽃이 피다 해서 피어서 줄여서 펴서 피어서 이렇게 피어서라고 발음될 수도 있고 펴서라고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간의 음절이 여러 개이면 어간이 다 음절이면 이 음절이나 3음절 이렇게요. 어간이 다 음절이면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보살 피어서 라고 하지 않고 보살 펴서 이렇게 발음됩니다. 선생님 저는 보살 피어서 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필수적입니다. 뭐 보살 피어서라고 발음하셔도 돼요 살면서. 근데 어쨌든 표준 발음법상으로는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초성이 즈, 쯔, 츠로 시작할 때는 단음절, 1음절이라도 반드시 반모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어라고 했을 때 내가 경기에서 지다 했을 때 지어, 저 라고 바로 반모음화가 되고요. 만두를 찌다 했을 때 만두를 쪄 라고 하고요. 공을 치다 라고 하면 공을 쳐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쳐 옆에 쳐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이것도 반모음 탈락이거든요. 근데 그건 반모음 탈락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츠 뒤에는 반모음 이가 또 올 수 없는 또 제약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지어가 저로 발음되고 찌어가 쪄로 발음되고 치어가 처로 발음되는 거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성이 즈로 시작할 때는 단음절이어도 필수적으로 이 반모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우 반모음화도 이 반모음화랑 비슷합니다. 원래 오우가 아나 어 앞에서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와, 워로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간의 음절수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수의적입니다. 무조건 다 랜덤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보아 라고 해도 되고 여기를 봐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것 좀 해보아 라고 얘기해도 되고 해봐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반모음화를 겪는 음절이 초성이 없으면 그냥 이응만 적혀져 있으면 또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와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국어를 배우어 하면 안 되고 국어를 배워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모음화를 겪는 음절이 초성이 없으면 또 필수적이다 라는 또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반모음화인데 이거는 의에서 반모음을 인정하는 관점이겠죠. 어간 끝 모음에 의가 오면 뒤에 있는 이 모음이랑 합쳐져서 의가 되는 겁니다. 뜨이다 경우에 띠다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또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어문 규정을 보시면 제가 밑에 참고라고 적어놨는데 아, 오, 우, 으 뒤에 이어라는 말이 올 때 이 이어가 앞말에 붙을 수도 있고 뒷말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말이랑 줄어들 수도 있고 뒷말이랑 줄어들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쓰이어가 오면 이 이가 앞말에 줄어들어서 쓰여라고 쓰일 수도 있고요. 뒷말에 붙어서 쓰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말에 이가 붙어서
되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뒷말에 이가 붙어서 보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붙어서 반모음이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띄어쓰기는 너무 우리가 띄어쓰기라고 많이 쓰니까 뜨여쓰기라고 하지 않고 띄어쓰기라고 적는다, 뭐 이런 어문 규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반모음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모음 조화와 모음 완전 순행 동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성모음, 음성모음의 개념은 중세국어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네, 현대 국어에서 양성모음은 아나, 오,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랑 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쉽게 외우는 법이, 우리 천지인 아세요? 여러분? 한글을 만들 때 원리인데 나중에 중세국어 파트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천은 점으로 표현했고요. 하늘을 점으로 표현했고, 사람은 이로 표현했고, 땅은 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으, 요 세 가지의 소리를 합쳐서 우리의 모든 모음자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죠. 지금 아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땅의 위쪽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위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이 자형, 글자 형태로 봤을 때 오른쪽과 위쪽, 즉 긍정적인 뭔가 양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양성모음을 아나, 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중세국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성모음의 소리값을 보면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빠르고 날카롭고 작은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알록 달록 보면 아오 아오 이런 느낌이죠. 알록 달록 밝고 경쾌한 느낌인데, 그거랑 반대로 어우를 보면 음성모음은 좀 어둡고 둔한 느낌입니다. 얼룩덜룩 이렇게. 얼룩덜룩과 알록달록은 완전 다른 느낌이죠. 아, 오가 들어가면 확실히 밝고 경쾌한 느낌. 우가 들어가면 뭔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참고로 저 아, 오, 양성모음 아, 오 두 개 있죠. 현대국어에서는 저 아, 오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음성모음으로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성모음은 현대국어 기준으로 아나 오밖에 없고, 아랑 오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모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음 조화를 제가 교체, 음운 변동에다 넣어 놓은 이유가, 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아에서 보면 양성모음이 양성모음이랑 결합한 거죠. 그죠? 네, 먹아처럼 보아나 먹아나 둘 다 뒤에 아가 결합한 거예요. 아가 결합했다고 설명을 하고, 앞에 있는 먹에 있는 어간의 음성모음이 어미에 영향을 줘서 어미가 음성모음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선행하는 어에 동화가 되어서 수행하는 아가 어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면 음운론에서의 교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형태소나 단어를 다루는 그 영역 안에서도 교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연결어미가 아도 있고 어도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론에서의 교체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의문론에서의 교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뭔가 선을 넘은 느낌인데,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에 동화되어서, 선행하는 음성 모음에 동화되어서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음운 변동의 교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선행하는 어에 동화되어서 어로 인해서 뒤에 오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이 되었다 라고 설명한다면 이제 음운 변동에서의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완전 순행 동화인데, 우리 완전 동화도 배웠고 순행 동화도 배웠죠. 모음 동화이긴 한데 완전히, 그리고 순행, 앞에서 뒤에 영향을 주는 동화를 모음 완전 순행 동화라고 합니다. 예를 보시면 깨어서는 깨서로 발음되는데, 이게 어떻게 발음된 거냐라고 하면, 물론 어가 탈락해서 깨서로 발음되는 거다라고 탈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동화는 교체라 그랬죠. 깨어서에서 어가 앞에 있는 에 때문에 에로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에서가 되는 거고, 깨에서를 줄여서
깨서로 발음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음이 두 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길게 땡땡이 장음 표시거든요. 그래서 깨서. 왜? 깨에서. 깨어서가 깨에서로 바뀌고 그걸 길게 발음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깨에서가 되니까 길게 발음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두 모음을 이어서 발음하다 보니까 장모음으로 실현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이걸 동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탈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음절의 모음이랑 동일하게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 그걸 우리가 모음 완전 순행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간 발음이 에인 경우에는 깨서라고 발음하는 건 표준 발음입니다. 근데 어간 발음이 이, 어간말 자음이 히읗인 경우에는 표준 발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보시면 문에 끼어서를 문에 끼서라고 한다든가 여기에 놓으면을 놓으면이라고 발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음 완전 순행 동화의 사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군이라는 건 그 음절 끝, 종성, 잘 있죠? 음절의 끝,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겁니다. 자음군,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 하나가 탈락해서 단순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보시면 목, 박 이렇게 발음할 때 목은 그 종성의 그 소리와 스 소리가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글씨, 표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발음은 그만 합니다. 박도 르와 그가 다 두 개의 음운이, 두 개의 자음이 적혀 있지만 그 자음군 중에 하나, 르가 탈락해서 그 소리가 남죠. 그래서 자음군이 단순화되었죠. 음절 끝에서 종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왔을 때 하나가 탈락하는 것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음이 될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시라고 되면 스가 뒷말 초성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자음군이 아니게 되면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시 이럴 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자음군 단순화는 적용되는 순서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일단 맨 그 PPT 아래에 있는 음운 변동 순서를 좀 외우도록 합시다. 평경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개를 외워두시면 문제풀이나 뭐 여러분이 빠르게 그 음운 변동의 순서를 예측해야 될 때, 추론해야 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파열음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경음화, 된소리 대기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뒷말 초성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경자비 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요 순서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출제된다,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출제됐을 때 요 순서, 음운 변동의 순서를 물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기에 깔아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요 순서를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평경잡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외운 거를 바탕으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파음화 된소리 대기 거센 소리 뒤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뒤에 일어나고 경음화 된소리 대기 뒤에 일어납니다. 거센 소리 흐 뒤에도 일어나는데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나 조음 위치 동화 전에 일어납니다. 그쵸? 비음화 전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 밑에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따에서 할지가 됐을 때 할드지로 먼저 바뀝니다. 트가 드가 되는 거죠.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평파열음화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음화, 된소리 되기의 규칙 중에 첫 번째가 평파열음 뒤에서는 된소리도 바뀝니다. 그죠? 브, 드, 그 뒤에서는 뒤로 바뀌기 때문에 드 뒤에서 즈가 쯔가 됩니다. 할지. 그죠? 그다음에 된소리로 바꾸고 나서 드는 탈락합니다. 왜요? 왜 탈락해요? 자음군 단순화 때문에. 그죠? 지금 종성 자리에 받침, 종성 자리에 르드가 다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르드, 자음이 두 개 와 있으니까 단순화해야 되죠? 드가 탈락해서 할지가 됩니다. 많고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전에 거센 소리가 되죠. 많고 으랑 으 소리가 더해져서 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져서 하나로 자음이 줄어버려가지고 자음군이 오지 않죠. 종성. 그러니까 음절 끝에 자음군이 오지 않죠. 그래서 원래 느, 흐
두 소리가 와야 되는데 느밖에 소리가 안 옵니다. 왜? 흐가 뒷말 초성이랑 합쳐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음군이 아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센 소리만 되고 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센 소리가 되고 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거센 소리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밑에 이제 닭만을 보면 르그에서 종성 르그에서 르가 먼저 탈락합니다. 왜요? 비음화보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됩니다. 그쵸? 르그에서 르가 탈락해서 닭이 되었고 뒤에 있는 음절의 초성 뒷말 초성에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진행됩니다. 닭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 안거나에서 발음이 쭉 변하는데 안거나의 발음이 즈가 드로 먼저 바뀝니다.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평파열음화가 먼저 적용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드그 평파열음 뒤에 있는 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니까 안거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음절 말에 지금 소리가 두 개 와 있죠. 느랑 드가 와 있기 때문에 탈락해서 안거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거나가 원래 표준 발음인데 조음 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뒤에 있는 끄의 영향을 받아서 조음 위치가 동화된다면 안거나가 됩니다. 어찌됐든 조음 위치 동화보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죠. 되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의문 변동의 순서들을 좀 엮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의문 변동 순서는 평경, 자비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히읗 탈락과 리을 탈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흐 탈락은 흐가 약한 소리라서 탈락하는 건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합니다. 이렇게 나아서 이렇게 여기 PPT에 사례 보이시죠? 나아서일 때 나아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아와 아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했죠. 이런 경우도 있고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즉 우리 울림 소리와 모음 사이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울림 소리라고 한다면 자음의 비음, 유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음과 유음과 비음, 유음 그리고 모음 요 사이에서 탈락하는 건데 다라 없어지다 할 때 다라 이렇게 다라로 발음됩니다. 근데 히읗 탈락은 이게 소리가 약해진 건지 탈락한 건지 그 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하도 달하라고 발음하지 않지만 달아 없어지다 할 때 뭔가 히읗 소리가 나는 것 같이 발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발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달아 없어지다 할 때 히읗이 뭔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히읗의 소리가 약해진 거고 나는 그냥 달아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히읗이 탈락한 거죠. 근데 없어지거나 탈락한 거 둘 중에 뭐가 맞아요라고 하면 시험이나 이렇게 조건에 주어질 겁니다. 달아라고 쓰여 있으면 탈락한 거고 달하라고 쓰여 있으면 약하게 발음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하게 발음하느냐 탈락하느냐는 여러분 지문을 보고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리고 참고로 히읗은 어두에서는 잘 탈락하지 않습니다. 단어 앞에서. 그래서 학문, 학교를 악문, 악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에 있는 히읗은 발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히읗, 흐 소리는 체언의 받침에서는 히읗이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말에만 있지 일반적인 단어에는 그러니까 히읗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에는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없습니다. 히읗이라는 자음의 명칭만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읗이 받치면서 탈락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용언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는 종성의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가 없다. 왜냐면 애초에 종성의 히읗이 없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줄은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약하게 발음되는 것인지 탈락하는 것인지는 지문 혹은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읗이 탈락하는 건 대부분 용언에서 활용할 때 용언이 뭔데요? 동사나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의 마지막 종성에 있는 건데 그게 활용을 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주로 탈락하겠죠. 이해되시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성어나 파생어 형성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간이랑 어미가 결합한 활용에서의 탈락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탈락을 보시면 합성어랑 파생어에서 뒷말에 초성이 느, 스, 즈일 경우에 그 앞에서 앞말의 종성 리을이 탈락합니다. 열고 닫는다, 여다지, 활과 살, 화살,
바늘과 질, 바늘질 이렇게. 그래서 느드, 스즈 앞에서 탈락합니다. 즈를 제외하면 전부 다 리을과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음됩니다. 잇몸 소리죠? 잇몸 소리에는 드, 트, 트, 스, 스, 느, 르가 있으니까 르와 모두 다 같은 위치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즈가 있습니다. 즈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치음이었거든요. 잇몸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예전에 만들어진 단어 싸전, 쌀 플러스 전, 쌀가게죠. 싸전이라고 할 때는 리을이 탈락합니다. 즈가 그때 당시에 조음 위치에 같은 조음 위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쌀집, 요즘 만들어진 쌀집이란 단어에서는 쌀의 리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가 같을 때 리을과 조음 위치가 같았을 때 나머지 자음들이 리을을 탈락시킨다 라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정도 그냥 재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 형성할 때 뒷말 초성의 느, 드, 스, 즈가 앞말 종성의 리을을 탈락시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즈는 왜? 라고 하면 즈는 옛날에는 르와 조음 위치가 같았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싸전이라는 말에서는 리을이 탈락했다. 근데 요즘에는 경국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요즘엔 탈락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만들어진 단어들에서는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 두 번째입니다. 리을 탈락 두 번째는 어간과 어미, 즉 단어,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시읒, 오. 그래서 느르, 브스, 오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앞말, 어간의 리을이 탈락합니다. 리을 끝난 어간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죠. 살다, 사니, 삽니다, 사시오, 사오 이렇게. 그래서 느르브스 오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규칙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는 나중에 형태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탈락, 동일모음 탈락, 반모음 탈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탈락하는 경우인데 는 단어가 활용할 때 탈락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참고, 여기 참고라고 적어놨는데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카드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카데라고 되는 게 아니라 카드에라고 정상적으로 발음되죠. 탈락하는 의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용언에서 활용할 때인데 용언에서 활용할 때 어간의 어간 마지막에 가 탈락할 때도 있고요. 어미의 첫 소리인 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간 가 탈락할 때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데 크다, 크고, 크니 뒤에 어서가 붙어서 커서 이렇게 됩니다. 담그다, 담그고, 담그니 어간이 담그죠. 뒤에 몸을 시작하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서 담가도 이렇게 어간 말음, 어간의 마지막에 가 탈락합니다. 반대로 어미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모음이나 르 끝나는 어간 뒤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보면 보으니인데 보니, 물으면인데 물면 이렇게 탈락합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그 으가 탈락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모음 탈락입니다. 동일한 모음이 탈락된다 라는 말인데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동일 아가 두 개 왔죠? 그래서 탈락하게 됩니다. 가아, 가고, 가니, 가아 했을 때 아가 탈락하고 그와 아 소리만 남는 거죠. 아가 두 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건너어서, 건너다, 건너고, 건너어서 해서 건너 어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붙은 거죠.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죠. 그래서 역시 어가 두 번 나와서 건너서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두고 어간에서 탈락한 거냐 어미에서 탈락한 거냐 그러니까 동일 모음이 탈락할 때 어간에도 있고 어미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간에서 탈락한 거냐 어미에서 탈락한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간에서 탈락한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어간에서 탈락했다고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미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다, 가고, 가니에서 어간이랑 어미가 결합하는 건데 어미가 동일 모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지면 어간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간만 남으면 형태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간에서 일부 탈락하고 대신 어미는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어간, 어미가 모두 한 형태에 녹아 있는 거니까 더 설명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활용이라는 걸 설명하기에 더 좋지 않냐.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간이랑 어미가 다 살아있는 쪽을 보통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어미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어미는 형식 형태소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어간 아니냐. 그러니까 어간이 남아있고 문법적인 형식적인 의미가 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여러분이 결정할 건 아니고 교수님들이 결정하시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문이나 보기, 조건으로 나와 있으면 읽어보고 풀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 모음, 어간의 끝 모음과 어미의 시작하는 모음이 동일할 때 어간에서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미에서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체언에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영숙 아에처럼 뒤에 아가 붙는데 격투사 아가 붙을 수 있는데 낙타 아라고 했을 때 아랑 아가 만났죠? 근데 하나가 탈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모음이 껴들어서 낙타 야로 변합니다. 탈락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모음 탈락입니다. 반모음 탈락이니까 반모음 2가 탈락하는 경우, 반모음 5, 우가 탈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반모음 2는 경국의 뒤에서, 즈, 뒤에서 탈락합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여, 경계에서 지다, 경계에서 저 했으면 저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고 저라고 발음하죠. 즈 뒤에 있는 반모음 2가 탈락하는 겁니다. 가지여, 가지여라고 발음하지 않고 가저라고 발음하죠. 마찬가지로 양수는 뒤에서 반모음 5가 탈락하는데 양수는 뒤에서 반모음 5가 탈락할 때는 수의적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아, 이것 좀 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 좀 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어가 줄어서 버, 근데 버라고 얘기해도 되고 버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발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국의 뒤에서 이가 탈락할 때는 필수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소리 그리고 사이숏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사이소리는 명사랑 명사가 더해질 때 사이소리 형상이 일어납니다. 즉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거라 명사랑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이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사랑 명사가 결합할 때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엄청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자습서나 참고서에서 이런 경우에 일어난다 해서 사이소리를 분석한 어떤 표, 뭐 앞말이 이럴 때, 뒷말이 이럴 때, 뭐 이렇게 해서 제 교재에다가 저도 몇 개 적어 놓긴 했는데 그 사이소리 현상은 기본적으로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규칙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소리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외웠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소리는 그냥 그런 조건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조건을 내고 싶으면 무조건 조건이나 지문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이소리가 이럴 경우에 사이소리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사이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첨가되는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면 종류 자체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드 소리가 들어가거나 느 소리가 들어가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 느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세 개입니다. 그래서 드가 첨가되거나 느가 첨가되거나 둘 다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드라고 안 하고 스가 첨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참고서나 자습서가 있을 수 있는데 스가 첨가된다고 표현하신 분들은 스가 음절 말에서 스가 드로 평파로만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는 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가 드로 된다. 그래서 드 첨가나 스 첨가나 같은 말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드로 하겠습니다. 드 소리가 들어가거나 느 소리가 들어가거나 그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느는 뒷말 초성에 들어가고 드는 앞말 종성에 들어갑니다. 드는 왜 앞말 종성에 들어가요? 라고 하면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스가 첨가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말 종성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느는 조건상 뒷말 초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가 첨가됩니다. 드는 명사랑 명사, 앞말과 뒷말 사이에 들어가서 뒷말 초성을 경음화, 된 소리로 바꿉니다. 왜요? 드는 평파열음하죠? 기본적으로 평파열음은 뒷말 초성을 된 소리로 발음시킵니다. 우리 된 소리 되기,
경음화의 첫 번째 규칙이었죠. 그래서 브, 드, 그는 평파열음은 뒷말 초성을 된 소리로 바꾸기 때문에 된 소리로 바꿉니다. 아침, 밥이 되는 거죠. 아침, 드, 밥. 그래서 드가 브를 뿌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드가 들어갔는데 뒷말 초성에 비음이 있다면 이거 비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코에 있는 날이죠. 코와 날 사이에 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코드, 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드가 뒷말 초성의 느 때문에 콧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화를 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뒷말 초성을 된소리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인데 느 소리가 들어갈 때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납니다. 왜? 느는 뒷말 초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말에 자음이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뒷말에 초성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뒷말 초성에 들어갈 때 이나 반몸 이로 시작합니다. 냐, 녀, 뇨, 뉴, 예,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솜, 이불이 아니라 솜, 자음으로 끝났죠? 뒷말 초성에 이로 시작하니까 느가 들어가서 솜니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는데 디귿이 들어갈 조건과 니은이 들어갈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드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앞말의 받침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요? 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뒷말 초성에 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 느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드 집어넣을 수 있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니까 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깨랑 잎이 더해지면 깨 밑에 디귿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러면 깨 뒤에 이로 시작하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니까 초성에 니은을 넣어서 깻잎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여기선 사이소리가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 처음에 수의적 현상이라고 했죠.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도 사이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밑에 표가 있어요. 일어나는 경우,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자, 먼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니은 첨가, 느 소리 첨가만 일단 예를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A, B 보이시죠? B라는 환경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A 환경,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거나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냥 사이소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니은 첨가, 느 첨가만 보고 있으니까 니은 첨가가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 B라는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B라는 환경 안에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솜, 이불 같으면 솜니불 되는 거고 상속인 같으면 발음이 안 돼서 니은이 첨가 안 돼서 느가 첨가가 안 돼서 상속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환경이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나고 요 환경 안에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수의적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 첨가, 느 첨가, 드느 첨가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조건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가 적용되고 요 조건이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네,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니은 첨가를 좀 보시면 아까 사이소리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니은 첨가, 느 소리 첨가는 꼭 명사와 명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합성어, 파생어, 뭐 단어 경계, 뭐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니은 첨가는 조금 더 느슨하다. 하지만 조건은 동일합니다. 수의적 현상이라는 것도 동일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근데 그 조건은 그냥 그대로 명사와 명사, 그 외의 환경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의문적인 환경, 앞뒤에 오는 의문들은 똑같습니다.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돼야 되고요. 그래서 냐녀, 뇨뉴, 녀녀. 그죠? 뒷말 초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조금 사실은 까다로운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후행, 앞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뒷말은 실질 형태소거나 한자 계열의 전미사거나 요, 뭐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가 붙을 때 이런 경우에 니은이 첨가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뒷말 오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전공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이 첨가될 수 있다. 근데 앞말과 뒷말이 꼭 명사와 명사가 아니어도 니은은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역시 수의적인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에 발생하긴 합니다. 밑에 보시면 꽃잎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츠가 드가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나서 그 다음 느 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꽃잎이 됩니다.
비음화가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소리는 소리예요, 소리. 사이시옷은 표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랑 표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표기이다 보니까, 사이시옷은 표기이다 보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왜요? 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아침밥 하면 야, 미음 나와봐 하고 미음 옆에 시옷을 적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세국어에는 그렇게 적어요. 근데 어쨌든 현대국어에서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스를 적을 자리가 없으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를 하려면 사이시옷을 적으려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 구말, 앞말과 뒷말 둘 중에 하나가 순우리말이어야 됩니다. 고유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룻배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들어간 거. 귓병, 제삿날 이런 거는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사이 소리가 나지만 사이 소리가 나더라도 사이 시옷을 적지 않아요. 단 6가지 예외만 빼고. 그 예외는 왜 6가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해진 거라. 뭐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를 빼고 나머지에서는 사이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할 때. 하지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한자와 한자와 결합하더라도 사이 소리는 날 수 있죠. 그죠? 고유어와 고유어 결합해도 사이 소리 날 수 있고 한자와 한자와 결합해도 사이 소리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자랑 한자와 결합할 때는 적지 않습니다. 고유어일 때만 사이 시옷을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마저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애초에 적지를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이 시옷이 있으면 무조건 사이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 소리가 있어도 사이 시옷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적을 데가 없어요. 사이 소리가 나지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적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고유어가 없어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 소리와 사이 시옷 규칙을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아마 헷갈릴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 소리는 소리, 사이 시옷은 표기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내용 잘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 반모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모음 첨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그 사이에 반모음이 들어가는 건데 반모음은 크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반모음 이, 반모음 오우, 반모음 으.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건 표준 발음입니다. 그래서 전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뒷말 어가 붙으면 기어라고 발음해도 되고 기여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띠어라고 발음해도 되고 띠여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수의적이긴 하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들어간 것, 들어가지 않은 것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체언의 호격조사 부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감기아 라고 되어 있을 때 요 아가 야, 이랑 아, 단모음이랑 단모음이 만나는데 그 사이에 반모음 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기야, 낙타야 이렇게. 이럴 경우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체언이랑 호격조사가 붙을 때는 필수적으로 반모음 이가 들어간다. 그리고 반모음 이가 들어가는 걸 표준 발음으로 한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반모음 오, 우가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안 해요. 반모음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했던 반면에 반모음 오, 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안 해서 오, 우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 중간에 반모음 오, 우가 추가로 첨가됩니다. 그래서 보와 보랑 아가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보와 두랑 어가 결합했는데 두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의적이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표준 발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뭐 이걸 표준 발음을 인정하냐,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느냐의 경우도 나뉠 수 있다.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다 항목별로 외워서 사례들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거센 소리 대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소리는 격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음, 경음, 격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격음화라고도 하고요. 유기음화라고도 합니다. 유기음이 뭔데요? 라고 하면 프, 트, 프, 츠를 유기음이라고 합니다. 프 소리에 그드, 브즈가 더해지면 크, 트, 프, 츠죠? 그래서 이걸 유기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트, 푸츠가 아닌 것들은 무기음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평음이랑 경음 이런 것들은 무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는 무기음, 그리고 격음, 거센소리는 유기음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센소리 되기는 사실 축약이거든요. 흐랑 그가 줄어드는 거죠. 흐가 뒤에 있든 흐가 앞에 있든 축약이 되는 건데 이거를 순행적 거센소리 되기, 역행적 거센소리 되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순행이냐 역행이냐는 동화에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즉 교체해서 쓰는 개념입니다. 근데 거센소리 되기는 축약이니까 하나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앞에 있느냐, 앞에 있는 어떤 게 뒤에 영향을 줬다, 뒤에 있는 어떤 게 앞에 영향을 줬다의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용어들을 쓰긴 쓴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지고는 왔습니다. 히읗, 거센소리 되기에서 흐랑 그드브즈가 결합할 때 흐가 중요하죠. 그래서 흐가 앞에 있으면 순행이라고 보고요. 흐가 뒤에 있으면 역행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두 개가 줄어들어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순행적 거센소리 되기의 예로는 놓고, 많고, 역행적 거센소리 되기의 예로는 법학, 굳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읗의 위치에 따라서 순행, 역행 구분하기도 하는데 근데 축약이다 보니까 앞이나 뒤에 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두 개가 줄어든 하나로 합쳐지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흐와 그드브즈, 예사소리가 합해지면 거센소리가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모음 축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축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해져서 제3의 단모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 이, 아, 이 할 때 우리 단모음표를 생각해 보시면 아랑 이가 합해져서 에라는 새로운 단모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모음 축약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 단모음이랑 단모음이 합해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밑에 제가 참고 적어놨는데 여기 교체를 할 때 배웠던 반모음 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반모음, 이중모음 자체가 반모음,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반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거 아니냐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반모음 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피어가 펴, 반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죠? 그리고 단모음 오가 반모음 오로 바뀌어서 봐, 반모음 으가 반모음 으로 바뀌어서 띠다 이렇게. 그러니까 긴 반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경우는 반모음화로 보통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모음 축약에서 얘기하는 이중모음화, 그러니까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는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예시를 제가 되어로 가지고 왔는데 되어가 되로 줄어드는 경우는 원래 외나 어는 단모음이죠. 우리 단모음표 보면 외, 위, 외 할 때 외, 그렇죠? 외랑 어는 각각 단모음인데 합쳐지면서 되라고 하는 제3의 이중모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모음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죠. 그렇죠? 외가 어떤 반모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랑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해져서 융합되어서 어떤 이중모음이 된 경우를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있고 반모음화랑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또 뭉쳐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매느리가 된다든가 꽁이 꽁이 된다든가 뭐가 뭐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인 게 뭉쳐가지고 어떤 변화를 거쳐서 단모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있었는데 뭔가 융합되면서 제3의 새로운 단모음이 된다. 라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음 축약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례들까지 기억하면 좋겠지만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 정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운수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의 변동은 지금까지 배웠던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의 음소의 변동과는 약간 별개죠. 우리 한국어, 현대 한국어에서는 장단음만 존재하기 때문에 장음이 단모음이 되면 단모음화, 단모음이 장음이 되면 장모음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모음화를 이야기하거나 장모음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장음이 단음이 되고 단음이 장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장음인지 단음인지부터 알아야 단모음화, 장모음화를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1 언어가 한국어시니까 일단 보시면 뭐가 장음인지 뭐가 단음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나 이런 걸로 상세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긴 발음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 짧게 발음됐다. 그러면 단모음하고요. 원래 짧게 달던 발음이 어떤 뒤에 결합으로 인해서 길게 발음된다라고 하면 그냥 장모음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문이나 조건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국어에 있는 내용인데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네, 참고로 표준발음법 제3장 소리의 길이 파트에 가보시면 6항 7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수험생이라면 그냥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나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아나운서가 될 거다. 정확한 발음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 뭐 시험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그냥 중고등학교 일상생활을 사시는 국어를 교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죠? 네, 사례만 좀 간략하게 보시면 단모음화에는 아는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안이 길게 발음되는 건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해서 아는이라고 짧게 발음되고요. 밑에 이제 장모음어 같은 경우에는 기어서가 겨서로 발음되고 꾸어서는 꿔서로 발음됩니다. 네,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